보면은 연산장치 중에 논리회로, 논리연산이에요. 논리연산. 상술연산 아까 했으니까 논리연산 하는 건데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보시면 요 A, B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왜 굳이 하냐면 이게 이제 AND를 연산할 건지 OR을 연산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회로가 뭐가 있어야겠어요? MUX가 있어야겠죠. MUX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AND, OR, 보수는 이제 다시죠. not, 그리고 exclusive OR,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로드 회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결과를 이제 로드할지 말지, 이제 무조건 로드가 되는 건 아니고 연산 결과를 로드 회선에 1이 들어가면 그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UX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이 두 개 있어서 만약에 내가 00을 집어넣으면 얘가 선택되고 02를 집어넣으면 얘가 선택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AND, OR, exclusive OR, not.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OR 회로에 선이 하나 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은 실제로 무슨 형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MUX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는 그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술과 논리를 합친 거니까, 그러면 교수님 산술과 논리를 어떻게 합칩니까? 그거는 신호를 주면 되죠. 신호를 줘서 여기 보면은 2x1 멀티플렉서를 사용해가지고 선택 신호가 하나죠. 2의 1승이니까 선택 신호가 하나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이면 이 결과가 나오게 하고 1이면 이 결과가 나오게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산술과 논리는 어떻게 하냐면 S0와 S1을 집어넣어서 산술 선택할 건지, 그 논리 안에서도요 S0, S1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산술 안에서도 S0, S1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연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 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산에 들어갈 애들인 거고, C는 이제 전 단계 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 비트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연산장치에 상태 비트가 발생하고 그게 플래그 또는 조건 코드 또는 CSGV라고 하는데, 보면은 CSGV, 그러니까 C는 캐리가 발생했는지 자리 올림이 발생했는지, S가 부호 비트가 1인지 그럼 음수잖아요. 음수인지, 제로 전체 연산 결과가 0인지, 그리고 V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근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이게 이제 그 부호가 있는 케이스하고 부호가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부호가 있다면 부호가 없는 케이스는 나중에 할게요. 부호가 있다면 두 자리 올림수, 그러니까 C8과 C9, 그러니까 맨 최상위 캐리하고 그 전 캐리를 봤을 때 1, 0이 되거나 0, 1이 되면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의미 없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00이거나 11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익스클루시브 OR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익스클루시브 OR에 집어넣으면 1의 개수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결국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8비트라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70과 플러스 80을 계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150이 나오는데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그 숫자 150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8비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고 요거는 150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봤더니 C8은 1이고 C9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한 오버플로우하고 이렇게 발생한 오버플로우죠. 그래서 C8은 1이고 C9은 0이니까 익스클루시브 OR을 했더니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랑 마이너스 80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50이 됐잖아요. 근데 요 수가 마이너스 150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고 봤더니 C8은 0이고 C9은 1이니까 요걸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짧게 정리하면 오버플로우 비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익스클루시브 OR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로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no가 필요해요. no는 왜 no가 필요하냐면 no는 not OR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0이 들어가면 결국엔 0이 나오고 이거를 not하게 되면 1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문제하면 하나라도 1이면 얘가 1이 되고 not하면 0이 되니까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보면 입력이 8비트이고 입력이 8비트라고 하자. 그리고 CI 전 단계 캐리가 ALU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CA 캐리가 두 개 발생하는데 최상위 캐리하고 그전 캐리가 발생한다. 걔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하게 되면 CSGV의 오버플로우 비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캐리는 C9이죠. C9을 보면 캐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8비트니까 출력이 8비트이다. 그리고 8비트 중에 부호 지정이란 얘기는 뭐냐면 8비트 중에 MSB 최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라고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 8비트를 no에 집어넣으면 요 결과값에 따라서 제로 비트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기는요, 시프터가 있고 사실 로테이터가 있는데, 시프터하고 로테이터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는 없고요. 그냥 왼쪽으로 밀 건지 오른쪽으로 밀 건지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 로테이터는요, 요 결과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로테이트라고 하죠. 로테이트 되는 걸 얘기하고, 그냥 단순히 쉬프터는 로테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죠. 이동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수는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를 얘기한다. 근데 이 회로 보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기 지금 먹스 사용되고 있는데요. 2x1 먹스인데 입력이 이제 두 군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앞 단계에서 들어올 건지. 그러면 이쪽으로 밀리는 거니까. 그죠?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이 안에 뭐가 사용된다? 먹스가 사용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제어 장치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드웨어 방식이 있고,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하드웨어 방식이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은 펌웨어 방식이다. 요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심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요. 심화의 마지막 부분.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방식을 좀 바꿨다고. 저게 심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저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꽃이잖아요, 꽃. 왜냐하면 정말 그 맨 마지막에 다루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어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헛수고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면 좋은 건 뭐냐면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되게 빠르죠. 속도는 뭐 되게 빠른데 이게 변현이 안 돼요. 변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 명령어를 해석하는 거니까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를 못 해요. 왜냐하면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펌웨어는 우리가 이제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변형,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펌웨어니까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소한 용어겠지만 리스크, 시스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크,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 IS는 뭐냐면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명령어 세트를 의미해요. 명령어 세트. 명령어 세트가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add 250 같은 애들을 명령어 세트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이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50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400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500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퍼랜드를 3개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250번지의 데이터와 400번지의 데이터를 더해서 500번지 집어넣으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령어 개수를 더 확장하는 거죠. 서브가 될 수도 있고 MUL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시스크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요 앞에 C는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그리고 요 R은 reduced. 그리고 뒤에 요 C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복잡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명령어 다 때려놓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죠. 무슨 회의를 가졌냐면 정말 그 많은 명령어들을 사용할까? 그래서 실제로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불필요한 명령어를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기 시작했죠. 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명령어가 나오면 기존 명령어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리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리듀스드는 얘는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간단한, 간소화된 명령어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어 세트를 만드는데 비용을 절감했잖아요. 절감해서 돈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캐시나 레지스터를 추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레지스터가 추가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연산 속도가 빨라지죠. 왜냐하면 레지스터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게 프로그램 길이나 그런 거 측면에서 더 기냐 짧냐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길이는요. 시스크가요. 프로그램 길이는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길이가 짧고 그래서 메모리를 적게 먹는 거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길이가 길죠. 왜냐하면 복잡한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명령어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니까 프로그램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메모리는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더 다시 할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시스크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림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림은 그 하드와이어죠. 하드웨어로 만든 제어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빠른데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없고 가격이 좀 비싸다는 하드웨어니까 가격이 좀 비싼 단점이 있고 그거에 비해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그러니까 펌웨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융통성이 좀 크고 가격이 좀 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로 만든 방식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어 신호 생성기에서 하드웨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하드웨어로 딱 해가지고 제어 신호가 이렇게 딱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펌웨어를 만들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이 안에 그 제어 메모리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그 안에 뭐 제어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배운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보시면 CPU의 기능과 동작 중에 이제 기능 부분인데 일단 기능은 명령어 인출 그리고 명령어 해독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되는 명령어 기능 보시면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인출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연산격을 저장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요거는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얘는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를 다시 저장하는 거 주격장치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CPU와 주격장치와의 데이터 전송 보시면 지금 어쨌거나 주격장치의 역할은 데이터 명령어 저장하는 거고 그리고 CPU는 단순히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CPU는 데이터 명령어를 저장한다. 그렇진 않아요. 저장할 때도 임시로 저장해요. 임시로. 그리고 여기 보면 그 CPU의 동작인데요. 동작 보시면 동작에 이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레지스터가 2개 있다고 가정하면 램이 뭐예요? 주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하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할까요? 가정을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 좀 그러니까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1번에서는 400이라는 데이터를 250번지로부터 갖고 오고 여기가 이제 MBR이죠. MBR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레지스터 2는 H라고 가정하면 기존에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명령을 이용했냐면 뭐 로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H로부터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왔다. 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제어 장치가 수행될 연산의 종류를 지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add 250이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add면 제어 장치가 ALU에서 덧셈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결과가 유산기인 AC에 다시 저장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장되죠. 그러면 해당 결과가 얼마예요? 500이죠. 500이 저장되고 그리고 처리 결과가 다시 주기억장치로 전송되는 구조인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공부가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제 수업을 듣건 다른 수업을 듣건 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른 수업을 참조하든 마찬가지예요.
다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add 250에서 250번지에 400이 있으니까 단계 1에서 단계 1에서 400을 갖고 오고 단계 2에서 그 두 개를 덧셈을 한 다음에 단계 3에서 해당 결과를 AC에 집어넣고 단계 4에서 다시 주격장치 저장하는데 저장할 때는 다시 어떤 명령어? 그러니까 스토어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니모닉에 스토어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스토어 명령을 이용해서 또 저장하면 돼요. 로드는 갖고 오는 거고 스토어는 저장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어 장치 이번에는 이제 그 CPU 내부의 제어 장치의 기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명령어 인출하는 거잖아요. 명령어 인출해서 명령어 레지스터에 add 250을 갖고 오자. 그리고 2번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가 프로그램 카운터 저장되는 거니까 원래 300번지였으니까 301번지로 바꾸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300번지에서 301번지로 바꾸자. 그리고 3번에 제어장치가 명령을 해석하자. add 명령을 해석해가지고 얘가 덧셈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하자. 덧셈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자. 그리고 실제로 4번에서 제어장치에서 발생된 제어 신호에 의해서 ALU의 아까 덧셈 아까 기억나세요? ALU에 선택 신호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S1, S0 뭐 선택 신호 있었잖아요. 이 제어 신호가 그 S0, S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덧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전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연결이 되는 순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에서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은 내가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순차성에 의해서 다음 번지, 300번지, 301번지를 갖고 오지만 그게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주소 레지스터에 집어넣게 되죠. 여기 MAR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빠지는 거죠. 이쪽은 주소 해독기를 빠져가지고 얘는 이제 주 기억 장치의 주소 해독기 쪽으로 가가지고 주소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 증가회로는 플러스 1을 해가지고 300번지였던 게 301번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조건적 분기에서 점프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 400 하면 300번지에서 301번지로 안 가고 400번지로 바로 간다고 했잖아요. 고투 명령어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어장치의 기본 동작을 지금 매크로 뷰 관점에서 바라보면 300번지에 add 250이 있고 250번지에 40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IR에 add 250이 있는 거예요. add 250이 있고 기억장치 주소 MAR로 250이 넘어가고 그 가리키고 있는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얼마예요? 400이니까 400이 쭉 이렇게 와가지고 연산장치 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400이죠. 그리고 원래 누산기에 있던 AC에 있던 값이랑 더해져가지고 그 결과가 AC에 집어넣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얘기는 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보여드렸고 명령어 레지스터 부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 400이라고 한다면 이 400이 PC로 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
거예요. 그 얘기인 거고, 우리가 이제 CPU의 성능 요소들이 있는데요. 성능 요소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클럭, 그다음에 워드, 캐시, 명령어 지파의 복잡성. 요거 명령어 지파의 복잡성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하고 시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파이프라이닝, 병렬 처리, 요거는 그 멀티코어 얘기하는 거고, CPU가 여러 개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CPU의 성능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럭 주파수는 아까 했죠? 아까 해서 기억나시죠? 클럭 주파수는 모든 연산의 타이밍이 몇 배일까요? 다른 말로 이제 동기화라고도 되는데, 근데 이제 동기화는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그 비동기 회로가 있고 동기 회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기화랑은 딱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회로 중에 논리 회로 중에 동기 회로가 있고 비동기 회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 회로는 모든 애들한테 다 클럭을 인가하는 거고, 비동기 회로는 첫 회로에만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첫 회로에만 인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클럭 주파수가 명령어 수행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클럭 동안 부사이클이라고 보다는 마이크로 명령어 또는 마이크로 연산을 처리하죠. 한 클럭 동안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을 처리하죠. 그리고 클럭의 주기는 클럭의 주파수, 시간과 주파수는 반비례. 당연하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단위는 메가헤르츠 또는 기가헤르츠라고 언급이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기가헤르츠죠. 옛날엔 메가헤르츠였고. 그다음에 이제 워드 크기는 뭐 이런 거죠. 워드 크기는 원래는 이제 CPU가 주기억 장치에 한 번에 읽거나 쓸 수 있는 비트 수 또는 바이트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제 워드의 크기는 뭐가 바뀌냐면 레지스터의 크기, 그다음에 주소의 폭, 그리고 이제 메모리의 크기 뭐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제 워드 크기가 크면은 한 번에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냐 64비트 컴퓨터냐.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게 왜 64비트, 32비트, 30비트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32비트에서 64비트로 올 때 과도기가 있어요. 32비트와 64비트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뭐는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뀐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주소의 폭은 안 바뀌었는데 뭐 워드는 바뀌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64비트 컴퓨터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64비트는 32비트하고 32비트 두 번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PU 성능 요소 중에 캐시가 있는데, 캐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주기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CPU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둬요? 캐시를 둬요. 캐시를 둬서, 그러니까 CPU가 주기억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캐시에 가서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 명령어 데이터 있으면 갖고 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히트가 났다고 해요. 히트. 적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CPU가 캐시에서 많이 가지고 오면 올수록 되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 속도가 조금 빠르죠.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주기억으로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중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시로 갔다 가야 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적중이 안 되면. 왜냐하면 없으면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적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시간이랑 공간. 그래서 시간은 그러니까
적중을 높이기 위해서 캐시에 어떤 데이터를 두어야 하는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가, 어떤 명령을 저장해야 하는가,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역성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그래서 시간의 지역성과 공간의 지역성이 있는데, 시간의 지역성은 1000번지, 저번에 했죠. 1000번지를 저장했다면 해당 데이터는 또 사용될 거니까 1000번지에 있는 데이터는 다시 저장해 두는 게 좋다. 공간의 지역성은 1000번지를 저장했다면 1001번지도 저장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서 땡겨올 때 1000번지만 땡겨오지 말고 1001번지도 어차피 쓰일 거니까, 조만간 쓰일 거니까 같이 땡겨오자,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지역성은 1000번지는 만약에 캐시가 꽉 차가지고 이제 캐시에서 버려야 될 때는, 내가 최근에 참조한 1000번지는 앞으로 또 조만간 쓰일 거니까 걔는 버리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적중률을 높이자는 거죠. 교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실 이렇게 포문이 있어요. 포문 뭐예요? 포문 같은 경우에 내가 그 포문에 i라는 변수가 있고, 내가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i가 1부터 100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100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번지, 1000번지에 있던 i라는 변수가 100번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1000번지에서 1001번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의 순차성, 기억나시죠? 프로그램의 순차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1000번지, 그러니까 int a, 그 다음에 int b라는 C 언어 문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1000번지고 얘가 1001번지라고 하니까 얘가 사용되고 바로 얘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의 순차성이 존재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캐시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요거는 다시 우리가 캐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기억나시죠? 명령어 집합, instruction set의 복잡성. 그래서 축소가 있고요. 축소. 다른 말로 간단, 축소, 간단, 리스크가 있고요. reduced. 그래서 그러니까 CPU에서 빠르게 수행될 수 있는 간단한 명령어. 대표적인 게 AMD.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특수하게만 리스크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컴퓨터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같은 경우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 장치 일단 간단하겠죠. 명령어가 몇 개 없으니까 제어 장치가 간단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질 수밖에 없고, 레지스터 개수가 많고요. 동일한 돈으로 비교해 봤을 때 리스크하고 시스크를 동일한 비용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레지스터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다룰 거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잡 명령어는 시스크인데 컴플렉스인데요. 저장치가 일단 복잡하고 프로그램 길이가 짧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지스터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인텔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이죠. 인텔도 이제 그 옛날 시스크 고집하다가 지금은 이제 버렸어요. 이제 그 리스크 지금은 이제 짬뽕이죠, 짬뽕. 리스크와 시스크를 묘하게 결합한 애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구분지어야 되는데, 뭘 구분지냐면 리스크는 대부분의 연산이요. 대부분의 연산이 레지스터에서 수행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메모리로 접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접근하는 순간 느리니까. 그래서 대부분 레지스터에 수행되고, 대신에
시스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갖고 오는 만큼 뭐 메모리도 참조를 하는데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이닝인데요. 파이프라이닝은 저번에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출 그다음에 실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실행할 때는 인출 실행해가지고 직렬로 수행된다는 거죠. 직렬로 수행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수행되는 개념이죠. 인출 실행, 인출 실행 이런 식으로 병렬로 수행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아시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관을 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수행인데 왜 병렬 수행이냐면 이 부분에서 동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동시 수행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드웨어적인 충돌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제어 장치를 사용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어떤 놈은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놈은 제어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놈은 AC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놈은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메모리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얘도 메모리에 접근하고 얘도 메모리에 접근하면 얘는 하드웨어 충돌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는 안 돼요. 또 그럴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저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답게 동작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뭐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리 보시면 여기 별표하세요. 동시에 동일한 하드웨어라는 건 뭐냐면 뭐 주기억 아니면 CPU 여러 가지 뭐 제어 장치 그 안에 분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좀 올드한 이론인 게 뭐 보면은 2단계, 뭐 4단계, 6단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 뭐 7단계, 8단계예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해저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시험에는 되게 쉬운 부분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컴퓨터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비전공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냥 이거를 전공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병렬 처리, 멀티코어일 때, CPU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떤 점이 좋으냐면, 그러니까 제어 장치에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 분산 개념이 돌아가는데 프로세서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제어 장치에서 어떤 거를 처리할 때 얘가 지금 바쁘고 얘가 놀고 있으면 얘한테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CPU가 하나 있으면 계속 대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하 분산이 되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뭔가 미묘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멀티코어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100이라는 게 있으면 한쪽에서 100을 처리하면 힘드니까 얘가 30 처리하고 얘가 30 처리하고 얘가 40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모으는 개념이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멀티코어의 정상적인 개념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10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렬 처리 그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시연어나 그런 애들은 병렬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뭐가 있냐면 캐시 코헤런스 문제가 있는데, 캐시 코헤런스 발음이 안 되죠? 캐시 코헤런스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 보면은 주기억 장치는 한 개잖아요. 주기억은 한 개이고, 그리고 캐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기억이 한 개이고 캐시가 이렇게 하나씩 달라붙어 있으면 이 캐시 간에 사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 84페이지에 얘는 13문제 정도 나왔어요. 13문제는 중간 레벨로 난이도가 좀 이렇게 중간 레벨이라는 거고, 하나씩 보시면 여기 보면은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CPU가 직접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보조 기억 장치는 현재 필요하지 않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와 통신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개념인 거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운영체제 관점에서는 주기억 장치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담겨 있어요. 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이게 이제 운영체제 관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운영체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왜 중요하냐면 가상 메모리 때문에 중요해요. 가상 메모리는 언제 배워요? 운영체제 시간에 배워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밖에 없지만 사용자는 보조기억 장치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뒤에서 발빠르게 주기억에서 보조기억으로 이렇게 스와핑을 하면 되니까. 스와핑이 뭐냐면 주기억에 있던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꽉 차 있으면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스와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폰 노이만의 구조란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에 실리고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올라와서 CPU가 하나씩 가지고 가서 실행하는 구조이다 라는 게 폰 노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얘기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